일단은 해외 송금을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시면 일단은 미국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유리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국에 있는 돈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은행의 이제 어떤 검증 절차나 이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좀 대략적인 서류 요강을 좀 보자면 일단 해외 법인 직접 투자 신고서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환 은행 환 지정서 뭐 요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서류 준비 같은 것들은 저희가 또 직접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한국에 계신 업체들을 또 이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서류적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되는 거라서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또 제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이제 은행도 어쨌든 규제 기관이고 어떤 서류 요강들을 다 볼 거라서 저희가 그냥 미국에 LLC 설립을 하고 돈이 이동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어떤 서류 절차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나중에 좀 미래 10년, 20년 후에 스토리를 만들고 나서 또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그 법인에서 쌓였던 그런 이익들이 흘러 들어갈 건지 증여와 상속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의 그런 이제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모를 뭐라 그럴까요? 뭐 세무조사나 아니면 좀 감사 같은 이제 불이익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잘 소명되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좀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꼼꼼하게 잘 하면서 저희과 이제 상담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집을 사거나 뭐 이런 식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물건을 바로 사는 돈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사는 경우에는 권리금 같은 거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돈 보내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부동산을 직접 사는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현지 법인의 자본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 중에서 그 이후에 그걸 부동산을 사는데 쓸지 아니면 내가 좀 빵을 좀 사 먹든지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송금은 거의 뭐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네, 그 뭐 해외 현지 부동산이나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자유롭다는 이제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제 미국 LLC에 있는 비즈니스에 LLC에 이제 은행 계좌가 어쨌든 설립이 돼야지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이제 미국 송금이 되는 건데 이제 보통은 미국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은행 기관들이나 미국에 있는 은행 기관들이 이제 설립자가 직접 미국 은행을 방문해야지만 미국 은행 어카운트를 이제 개설해 주는 게 사실은 현행인데 요즘 한국에서 뭐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 워낙 미국으로 조금 이주하시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좀 뭐랄까 자산 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그런 미국의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주는 대행 서비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뭐 직접 방문을 하시지 않아도 뭐 줌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화상 그런 미팅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이제 규제 절차나 뭐 요런 이제 신분 이제 확인이 되고 난 후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 현지에서도 미국 은행을 개설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협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겹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송금을 할 때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송금을 하는 거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되기 전에 송금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라고 하면은 한국의 거주민이죠. 한국의 거주민이기 때문에 그 한국의 거주민이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10만 불 묻지마 송금, 그리고 해외 현지 부동산 취득 신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현지 법인 직접 투자.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과연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한국의 거주민인 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계속 살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의 거주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83일 이하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실거주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그럼 뭐 미국에 집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국외 이주 신고를 했다. 그 영주권, 그 주민등록증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러면은 한국의 비거주민이기 때문에 세법상 그 부분을 소명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신고를 하지 않고도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저는 또 나중에 이게 영주권 받았으니까 막 돈 막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고 막 보냈는데 나중에 한국 정부에서 너 이거 뭐야 하고서는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내가 뭐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한국의 거주민으로서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영주권을 받게 돼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를 할 생각이니 미국에다가 그 이주 비용을 보내겠다. 이게 공산국가도 아닌데 그거를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절차상의 문제인 거죠. 절차상에. 공산국가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면은 이주하니까 뭐 국외 이주 신고를 하라고 뭐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보내는 거가 합법적으로 세금 신고를 다 했었던 돈인지 아닌지 자금 추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일 뿐 그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모가 한국에서 영주권자 자녀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영주권자 자녀한테 부모는 영주권이 없는데 자녀는 있어요. 그럼 자녀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한국의 거주민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한국의 거주민이면은 증여세를 한국 정부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받는 사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증여세를 그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면제받는 거는 10년에 6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년에 6천만 원?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 6천만 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보내는 돈이 과하면은 그건 국세청에서 분명히 증여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유학생 신분이다.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이 현재는 없다. 그럴 경우에 그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를 증여라고 간주할 만큼 야박하지는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학비 내주는데 그걸 증여세 뭐 보고해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유학생 생활비라는 게 정말 이게 고무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접시 닦으면서 유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람보르기니 타면서 이 일을 어떻게 그래서 람보르기니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럭셔리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근데 거기서 이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녀분이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뭐 생활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의료비 같은 게 필요하다든지 학비가 필요하다든지 뭐 생활비가 소액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자녀분이 만약에 수입이 꽤 많이 있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보내준다든지 뭐 할아버지가 보내준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건 분명히 증여입니다. 분명히 증여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뭐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학비나 뭐 의료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내줬을 때 그거를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이중과세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늘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도 세금 내고 미국에도 세금 내고 이 부분이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LLC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증여 상속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분들 입장에서 한국 세금을 진짜 안 내고 떨궈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LLC에다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물리적으로 투자를 한 곳은 미국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에다가 그 투자한 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미국에다 일단 세금 보고를 합니다.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하고 그때 내는 세금이 연방정부세도 있고 주정부세도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주정부세가 없는 주로 갔다고 하면은 뭐 좋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분이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한국에도 그 똑같은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국가 간의 조세 협정이 있으므로 예, 미국에다가 냈었던 세금만큼을 한국 세금에서부터 깎아주는 거죠. 그렇죠?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 내는 세금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하나는 연방세, 하나는 주정부세. 네. 그렇죠? 그럼 연방세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한국의 국세청 사이에는 조세협정이 있기 때문에 연방세를 낸 거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에서 그만큼 깎아줘야지 타당하겠죠. 네. 근데 주정부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국가가 아니니까 외교권도 없고 조세협정을 외국에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맺을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 주정부에다가 세금을 낸 것에 대해 가지고 한국의 그 국세청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을 네. 주지는 않습니다. 네. 세액 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대신 그 냈었던 걸 비용 처리는 해주겠죠. 비용 처리. 효과가 확 떨어지죠.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거주민인 상태에서 외국에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투자하는 주가 어떤 주냐라고 하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하와이나 뭐 캘리포니아 같다고 하면은 그 하와이, 캘리포니아 세율 되게 높거든요. 굉장히 높죠. 예, 거기다 냈었던 거에 대해 가지고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합법적으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세금을 낮춘다. 네. 세금을 낮추게 되면 뭐 아무리 많이 내도 별로 효과가 없죠. 네. 두 번째로는 잊어버렸다. 네.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세금 공제. 세금 공제 하는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미국에서 저기 세금 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징계상정. 일단은 주정부세가 적은 대로 했으면 좋겠고,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 얘기했지. 줄이는 건 얘기했고. 근데 안 되겠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쏘리. 그거 마지막 질문 하시는 거죠, 저기. 네. 기사님. 그거, 그거 사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두 번째로는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편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고급 절세 테크닉을 사용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른 회계사님하고 같이 전문 회계사님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맛집 탐방 가면은 끝내는 비밀의 가루가 나오는.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건데요. 소득세는 면제를 해주는 주들이 여러 주가 있는데 재산세는 거의 다 받더라고요. 그렇죠. 재산세율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 이제 결국은 재산의 가치가 비싼 데가 재산세가 당연히 높죠. 네. 근데 세율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세율은 낮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네. 그리고 조지아 같은 경우가 그 세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미국 평균으로 봤을 때. 네. 동북부에 있는 그 비싼 동네들도 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세율도 세율이지만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세금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오너십이 한번 바뀌면은 그때 어세스먼트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개인으로 갖고 있다가 이걸 LLC로 바꿨는데 그 LLC의 주주가 나가 아니라 또 누구 한 사람이 있더라. 이럴 경우에는 그 오너가 바뀐 걸로 간주해가지고 분명히 어세스먼트를 다시 하고 그리고 재산세도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너십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재산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컨설팅을 또 하셔야 돼요. 들어갈수록 더 복잡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재산 관리라는 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질문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럴 때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어설프게 아는 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미국에서 LLC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이상엽 회계사님이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진짜로요, 다른 회계사님들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겠고요. 한미 에셋 프로가 지금 한국의 회계사님, 미국의 회계사님, 그리고 국제 조세에 관련된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미 에셋 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귀한 자산을 미국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또 관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출범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미 에셋 프로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는 이 한미 에셋 프로와 함께 앞으로 시리즈로 요 내용들, 어떻게 하면은 한국의 자산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옮기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은 무슨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예, 지금 홍 대표님께서 이제 시리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이 전문가분들이 다 조지아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도 있고, 네. 이분들이 각 분야에서는 거의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제조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CPA 수십 명을 거느리고 파트장으로서 근무하셨던 뭐 레지나 회계사님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증여상속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변호사님이라든지, 네. 그리고 미국에서 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네. 압도적으로 제일 뭐 넘버원 부동산이 있거든요. 네. 그 브로커가 이제 마커스 밀리첩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네.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저희가 시리즈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네. 최고 수준의 네. 그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셔야 될 내용 없어요. 저희는 된 것 같아요. 네. 야, 아담 회계사 너무 잘한다. 아니요. 제가 조금 한국 업체 얘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아니 오히려 딱 적절한 수준. 회계사님이 막 하신다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좀 비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야, 딱 적절한 수준으로 했어요. 비방이라니. 비방한 건데 사실은. 그게 사실인데 뭐. 사실인데 뭐. 그게 사실인데 지금. 뭐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거들었잖아요. 제가 타깃이 됐죠. 아니에요, 잘했어요.